보이고 있을까요? 아, 네. 어, 자, 오늘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엄마표 감정 코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뇌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 코칭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인상심리학 실습과정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뇌기반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으로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대답을 하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진행자 측에서 이렇게 채팅창으로 올려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IQ가 높으면 성공할까요? 네, 막 손짓으로 해주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IQ가 높으면 성공 무기를 장착하는 것일까요? 네네. 아니라면 아닌 이유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학교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요. 아이큐,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그 답을 잘 썼을 때 똑똑하다, IQ가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모성은 타고난다, 학습된다. 어떤 것 같으세요? 모성은 타고난다, 학습된다. 네, 1번, 2번, 1번, 2번. 네. 어, 우리는 그 어머니들이시잖아요, 대부분.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인데, 예전에는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게 당연한데,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를 제가 상담이나 여러 장면에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산후우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걸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성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종을 보존하거든요. 인간이란 종을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야 우리 종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잘 키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섬세하게 잘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시 시대, 선사 시대 이럴 때는 애가 태어나면 그냥 돌보면 됐어요. 그 정도의 선에서 돌보면 됐어요. 진화의 관점, 보존의 관점에서. 근데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I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자원은 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떻게 양극화가 되고 있죠. 어떻게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AI든 이런 쪽, 그러니까 이 과학의 기술 발전, 여기를 쫓아가야 돼라는 이런 한 영역과, 아니야. 그럴수록 인간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돼라는 그런 영역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AI 시대에 어떤 게 더 중요해질까? AI 시대에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AI를 쓸 수 있는 사람과
AI를 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챗 GPT나 이런 거 쓸 수 있으세요? 쓸 수 있다. 한 번도 안 써봤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챗 GPT나 이런 거 쓰는 거를 보셨어요? 네. 이런 거 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챗 GPT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네, 한 세네 개를 교차 검증해요. 아직까지는 틀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지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요? 자, 그건 선택의 힘, 인간에게서 나오거든요.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모성애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학습의 영역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기질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질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좀 더 공감적으로 F, TF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MBTI에서. 하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영역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음. 아는 만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는 만큼은 누구로부터 알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네. 엄마로부터 배워야 되죠. 그 전에 내가 엄마로부터 어떻게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세심하게 달라지고 있느냐,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AI가 그린 겁니다. AI한테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답니다. 이게 조건을 주면요, 이제 AI는 그림도 그려줘요. 음. 자, 이 엄마의 모성을 통해 가지고 양육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돌봄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받는 거를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요, 자기 돌봅니다. 근데 이 돌봄받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돌봄을 잘 못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기 돌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키워드, 오늘 여러분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은 뭐다? 돌봄이다. 특히 자기 돌봄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나요? 음, 잘 돌본다. 나는 자꾸 일에 매여가지고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네.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만큼 자기 아이를 돌볼 수 있고, 학생들을 돌볼 수 있고, 내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기 돌봄에 대한 얘기를 뇌와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음의 힘의 핵심이 뭐라고요? 돌봄이다. 그래서 부모의 돌봄에서 아이 스스로의 자기 돌봄으로 얼마나 우리가 조력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돌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때부터 돌봄이 시작됩니다. 패닉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그 임신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대부분은 어떤 상태예요? 아이가 지금 뭐 유치원, 초등생, 중고등, 아니면 대학생, 이렇게 자녀분이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내기와
이 초기 아동기의 돌봄이 청소년기와 이때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네, 그때의 돌봄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발달 단계에 따른 형태가. 그럼 패내기를 좀 잠깐 보면 임신 후반기가 되잖아요. 임신 초기에는 아이는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대요. 음. 여러분은 임신 초기에 누구를 막 만나러 다니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좀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1번, 2번. 난 혼자 있고 싶었다. 난 여러 명과 같이 있고 싶었다. 2번. 네네. 엄마의 기질,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이는 이제 그 행동이 되기 시작하는 때라서 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 잘 안 들리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음, 지금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그냥 좀 더 가까이 해볼까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네, 네.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는 좀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근데 후반기가 되잖아요. 그럼 엄마의 모든 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아이는 이때부터 부모를 감지하기 시작해요. 센서가 부모한테 엄청나게 달려 있어가지고요.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금 먹은 피자의 마늘 냄새, 네, 이것까지도 다 맡을 수 있다고 해요. 임신 후에 스트레스 호르몬은 폐반을 통해서 아이의 뇌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죠. 어디에 가장 큰 타격을 주냐면요. 대뇌 변연계라고 여러분 그 뇌교육 많이 하고 계시니까 뇌의 3층 구조는 어느 정도 아시죠? 네. 뇌관이 있고 변연계가 있고 대뇌 피질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뇌 피질을 신뇌라고 하고요. 변연계하고 뇌관을 두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뇌. 네, 신뇌는 나중에 만들어진 뇌. 이렇게 사실 뇌의 3층 구조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하기가 좀 쉬워서 그걸 쓰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또 대뇌 변형계는 감정 조절하고 기억, 특히 기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얘기도 제가 좀 할 거예요. 이 대뇌 변형계에 타격을 줘요. 자, 그러면 뭐가 잘 안 될까요?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이가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는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동장치가 발동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 하면 코티솔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코티솔이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게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 코티솔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티솔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의 뇌는 이거에 흠뻑 적셔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과부하에 걸려서 만성 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는 되게 민감하고 뇌가 발달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줘요. 여러분, 나 큰일 났네. 우리 아이 내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스트레스 관리 못했는데 어떡하지?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이따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해요.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 네,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나 감정, 그리고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어요. 몸을 다루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뇌의 기능을 높이는 거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치료는요, 이 운동을 같이 처방하는 게 대세예요. 행동치료가 더 중요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아동기. 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셨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 조그만 아이를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좀 두려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네네.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대부분은 굉장히 경이롭죠. 경이롭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두려웠다 하더라고요. 네, 남자분이셨는데 얘네들 입에 들어갈 거를 벌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네, 자고 있는 애 셋을 보면서 입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아빠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부모가 처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처음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성, 양육 이거는 하고 태어난다 아니면 학습된다?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는요, 부부 사이에 적대적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때 마음이 힘이 강한 남편이나 아내라면 이걸 잘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수면이 부족하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 부담에 대한 갈등. 네가 더 많이 받니? 내가 더 많이 받니? 내가 더 많이 이렇게 애하고 같이 있었니? 뭐 나는 직장에 갔다 오지 않았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도 엄마도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겪죠. 그러다가 가끔씩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호르몬이 막 넘쳐나기도 해요. 좋은 호르몬이 막 넘쳐나기도 하죠. 그래서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이 아직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듣고 태어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효도는 이때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걸로 아이의 모든 효도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아동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아동기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죠. 산고의 고통, 죽을 뻔한 고통을 겪었죠. 음. 근데 아이는 엄마의 몇 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산고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특히 양수라고 하는 거는요, 물에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막이 거치는 거예요, 아이는. 보호막이 거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기의 IQ, 스트레스 다루는 능력이 서서히 또는 순식간에 손상돼요. 자, 아이의 뇌가 어느 정도 우리의 뇌가 완성되는 시기를 언제로 봐요? 혹시 아시는지? 언제 아이의 뇌가 완성이 될까요? 초기 청년기. 20대 정도 초반이 돼야 아이의 뇌는 완전하게 발달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자녀의 뇌는 ING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란을 감지하면 다른 얘기로 부모 갈등이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대처, 공감적이지 못한 대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신경계의 배선을 긋고, 그러니까 뇌가 계속 형성되잖아요. 특히 초기이면 초기일수록 이 배선이 달라져요. 자, 1도, 각도의 1도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만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아주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말입니다. 이 아주 사소한 차이가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놔요. 근데 그게 절망적이진 않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요거예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를 지켜봅니다.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 아이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죠? 뭘로 지켜봐요? 몸으로 지켜봅니다. 네, 오감으로, 몸으로 지켜봐요. 감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예, 공유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화면 공유가 좀 바뀌었을까요? 네. 짧은 실험이니까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실까요?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줍니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간다. 상태가 맞습니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어디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내견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거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직접 화면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음, 우리는 잘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네, 접촉이에요, 접촉. 엄마와 아빠와 신뢰는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접촉은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네, 몸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돌봄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 자, 나를 잘 안아주는가, 나를 어루만져 주는가, 누가 먹여주는가, 누가 안전하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는 판단합니다. 음. 그러니까 부모의 긴밀한 유대가 안전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처음 태어나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정상적 자폐라고 그래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네. 주변 세계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눈도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자꾸 와서 자기를 만져주고 막 이렇게 웃어도 주고 그러니까 웃는다는 것도 잘 몰라요, 아이는. 근데 누가 와서 자꾸 자기를 만져주고 뭔가 먹이를 줘요. 그때 엄마라고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엄마를 자기랑 같은 존재로 인식해요. 그거를 정상적 공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랑 다른 존재인가 보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시작하냐면요. 분리 배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연습해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전기지, 안전장치, 안정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돌봄의 핵심은 안정감입니다. 자, 안정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서로에 대한 권투 글러브를 아이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해야 될 때는 모텔을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싸우고
예, 다 풀고 이렇게 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안전하게 자란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똑똑한에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똑함을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똑함. 어떤 게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똑함. 아, 스스로, 앞가림 잘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듣는 거. 네, 네, 네. 네, 문제 해결, 인성, 소통. 확실히 뇌교육 학부모님들이라 그런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네요. 공부를 잘한다. 네, 그것도 중요한 요소긴 하죠. 근데 진짜 똑똑한 아이는 저는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 특히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강한 아이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의 삶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절대로 없어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세요? 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가진 아이가 진짜 마음에 힘이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애착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특히 엄마는 이거를 잘해줘야 돼요. 안아주고, 안아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안는 것도 맞는데요.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랬어? 라고 공감해주고 반영해주는 거죠. 그리고 담아주기는 뭐냐면, 아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아직은 다룰 수 없어요. 부정적인 정서가 내 감정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요거를 충분하게 이걸 엄마가 잘 대처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담아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부정적인,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울면서 찡찡거리거나 이럴 때, 엄마가 그 감정을, 아이의 감정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소화하기 쉽도록 이거를 잘 소화해서 네가 힘들었구나라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아이가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돌려주는 거를 담아주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심리치료 중에 대상관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버텨주는 건 뭐냐 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외계인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음. 그거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너는 나쁜 아이야, 넌 잘못된 거야, 그 행동은 이런 거야 라는 가치 판단을 잠깐 보류하고 그 아이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나무처럼 이렇게 있어주는 거, 이걸 버텨내기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바이빙 하셔야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정말 어렵지만 살아남으셔야 된다. 거기서 좌절하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엄마로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 이거 네 개가 아이와의 애착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대상 관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잘 경험되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 상담에서 요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이 공감이 되게 중요한데요. 공감 작용이 좋은 이유는 공감을 할 때 우리는 이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안아주고 담아주는 마음과 함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제가 왜 갖고 왔냐 하면 아주 어린 아이가 제 책에서 읽은 거예요. 한 6살, 뭐 7살, 뭐 이렇게 된 아이였는데 옆집에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혼자 울타리의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하고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에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 어떻게 그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게 됐어? 라고 했더니, 제가 한 거 없는데요? 그냥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음. 그리고 할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얘기해줬어요. 슬퍼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이 아이가 한 게 진짜 공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옆에 있어주는 거. 제가 아까 버텨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옆에 있어주고, 네, 그 상황을 알아주는 거.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공감의 팁을 좀 드리면, 감정의 변화를 먼저 탐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우리는 우리한테 집중해버리잖아요. 엄마의 입장에 집중해버리면 아이의 감정 변화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를 계속 관찰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아기가 이렇게 부모의 여러 가지 것들 계속 감지한다고 안경 막 이렇게 쓰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감지를 잘 하셔야 돼요. 감지하고 나서 항상으로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화난 거지 내가 화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화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랑 얘기하다 보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감 실패. 응.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감정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시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감정이 내 게 아니라 아이 거라는 걸 먼저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공감에서 이 경계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공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슬프면 같이 막 울어주면서 완전히 거기 빠져 있어야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 진짜 그를 도울 수 있으려면 나는 거리를 두고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공감 팁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너는 참 똑똑해 라고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너는 참 똑똑해 라고 하는 게 더 아이에게 좋은 공감일까요?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좋은 공감일까요? 1번, 2번. 네. 다 2번이라고 하시네요. 자, 1번은 왜 제대로 된 공감이 아닐 수 있을까? 똑똑하고 잘한 거에 이게 결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실패로 보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무언가를 실제로 그 과정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구구단을 막 잘해온다고 엄마가 그 다른 그 엄마한테 막그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구구단을 몇 개 이렇게 외우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구구단을 정말로 외웠는지 구구단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구구단 몇 개를 외우고 그거를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구단 자체를 이해하고 외울 전체를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가 칭찬을 해주니까 그거 하나, 그거 몇 개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칭찬하잖아요. 네, 정말로 열심히 읽었구나, 책을. 놀았구나, 청소했구나, 사과하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지능이 높다고 칭찬받는 아이보다 노력한다고 칭찬받는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50% 정도 더 많이 풀어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아니라 뭐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네. 노력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행위를 칭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뇌 발달은 경주가 아닙니다. 음.
우리 아이가 좀 더 똑똑하고,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고, 우리 아이가 뭘 하고, 막 이런 거에 목매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어, 제가 아는 이제 상담사들도 보면, 교수님들도 보면, 자녀 문제에서는 자꾸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예, 제가 직접 이렇게, 엄마가 아니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기다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저 객관성을 잃었는데, 저렇게 하면 아이가 좀 힘들어지는데, 이게 보이는데,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아요. 왜? 그때 얘기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자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몸에서 선행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의 기질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저는 얘기를 하죠. 네. 결과를 향해서 시간을 좀 길게 보셔라. 그 아이는 약간 충동성이 강한 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고자 하는 능력, 그 의지는 굉장히 큰 아이므로 시간을 길게 보셔라. 아이는 때가 되면 가정에 대한 인내력을 잘 키우고 자기 돌봄이 잘 되는 아이는 뭐라도 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지나친 기대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두뇌가 감당하지 못할 때 저차원 사고 전략으로 되돌아가요. 감당이 안 되면 퇴행한다는 거예요. 자, 부담감 앞에서 부담감이 딱 생기면 뭔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 창의력, 이거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거듭되는 분노와 실망,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 학습된 무기력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벼룩이 이렇게 그 컵에서 띄어야 되는데 위에 딱 막아놓으면 계속 좌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걷어내도 벼룩은 그 컵밖을 나가지 못하죠. 이런 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과정에 집중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AI 시대 인재상. 우리는 이제 80까지 배워야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인정되세요? 자, 여러분의 아이들은 반드시 세네 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다 보통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많아요. 이제는 60대도 많아졌어요.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최근에요. 더즈론이라고 AI와 이런 데이터를 연매출 한 3,500억?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의 본사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그 부회장님의 그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AI는요, 감정을 공감하고 뭐 이런 거가 거의, 그러니까 인간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생겼어요. 어떤 거냐 하면 AI는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결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챗 GPT 얘기를 했는데 챗 GPT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거 별론데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계속 바꾸니까 굉장히 정교해지고 거기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틀린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AI가 틀린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게 감성심,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심리적 유연성,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 협력과 소통, 도덕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이미 AI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자, 사흘이 며칠이에요? 사흘, 사흘, 사흘.
4일, 초등학생들이요, 사흘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대요. 3일이냐, 4일이냐. 근데 4일이 이겼답니다. 예.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메타버스로, 특히 경남 쪽에서는 메타버스로 강의를 듣거든요. 아이들이 나침반을 사용할 수, 뭐죠? 이게 컴퍼스? 컴퍼스를 사용을 못해요. 전부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탭에서 이렇게 딱 눌러서. 그러니까 최근에 강조되는 게 뭐예요? 독서가 강조되는 거예요. 애들의 문해력이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AI, 그러니까 챗 GPT나 이런 걸 잘 쓰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게 유발 하라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감정지능과 마음의 균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 수학과학 이런 개별 과목은 AI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지능은 나를 인식하고 조절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공감, 사회적 관계 기술 이런 것들이 감정지능의 구성 요소예요. 자, 마음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평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빠르게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하지만 공감에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얘기로 공감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감에도 경계가 필요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요즘 그 선생님들 만나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가, 그 자녀가 출근 못한다는 거를 엄마가 전화하는 거야. 아빠가 전화해요. 우리 아이 오늘 출근 못한다고 감기 걸려가지고. 음. 선생님, 저 병원 가서 오늘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병원이에요. 저 사진 찍고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문자로. 네,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할 거냐. 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예. 꽃길만 걷게 해주려고 하다가 평생, 예, 요즘 그, 나이가 들어도 나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런 프로도 생겼더라고요. 그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자, 2050년에 보내온 경고. 인간의 향후 수명은 150세까지 연장된다. 그럼 여러분이 아이의 독립을 시켜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아이 돌보다가 죽을 수 있다. 예. 자, 마음의 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식량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돈의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신체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집중하시고 감정은 두뇌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알아차리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는 뭐 여러분 많이 아는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자랄 때 엄마 아빠가 안정감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존의 위협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버립니다. 근데 아이가 이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 좌절에 대한 인내력, 자기 돌봄, 자기 독립의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서 처음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다시 이겨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어디에 기억된다고요? 변연계에 기억돼서 감정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더 오래된 뇌의 기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변연계, 감정의 뇌, 뇌간. 예. 그래서 이 생존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동물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충동적으로 반응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얼어버리거나. 자, 너무 제가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네. 감정은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몸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몸에 기억돼요. 자,
여러분이 감정을 느낄 때 이런 거 제가 이거는 제 강의할 때마다 꼭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랫배가 꼬이는 것 같은 거, 이글이글 불타는 분노, 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거, 뛸 듯이 기쁜 행동, 심장이 녹아버릴 것 같은,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어깨를 짓눌렀던,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을 통해 표현되는 무의식적 마음이 감정입니다. 결국 몸을 돌보는 것은 감정을 돌보는 것이고 뇌를 돌보는 거예요. 자, 어, 우리한테는 핵심 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흐르고 있는 핵심 정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핵심 정서는 신체의 데이터. 그러니까 신체에서 모든 신호들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가잖아요. 외부 사건에서 오는 정보, 세상의 상태를 반영한 생각을 바탕으로 감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핵심 정서는 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고요. 부정적인 핵심 정서는 몸이 잘 지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서는 주의를 기울일 때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돌볼 것이냐. 첫 번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엄마가 먼저 돌봄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멈추고 버텨주고. 제가 아까 안아주고, 감아주고, 버텨주고, 살아남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신체 감각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음을 읽는데 신체 감각,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보면 뭔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하면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떠세요라고 묻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의 느낌 중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어디세요? 네. 그 부위는 반드시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화가 날 때 약간 차분하게 버텨주고 공감해 주신 다음에 혹시 몸을 느껴볼 수 있는가? 몸 어디가 가장 느껴져? 이거를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모가 먼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태도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멈추고 버티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호흡은요, 요즘 모든 상담에서 다 써요. 호흡을 모르면 상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호흡이 운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수면장애, 뭐 다,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여러분 언제든 쓸 수 있잖아요. 호흡하시고, 호흡을 하면 이 안화전두투지, 요쪽에, 요 하얀 부분이 이 변형계거든요. 얘가 여기를 조절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호흡을 잘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분리. 예. 자, 거리를 두면 확실히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하든지 시간을 두든지 이런 공간을 이동, 시간을 좀 두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장뇌축이라는 게 있어요. 장과 뇌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자, 누구도 외딴섬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의 큰 대륙이다. 인간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수용하시나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장신경계는 뇌와 무관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뇌로 보냅니다. 자, 세로토닌은 어떤 호르몬이에요? 평화의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세로토닌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세로토닌의 95%가 어디에 있어요? 장에 있어요. 음. 그래서 장의 기능, 이 신경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상당수가 소화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폐증을 연구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및 대사 질환,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쥐에 뭔가 우울하고 힘든 그 쥐의 장을 건강한 쥐에 이식을 했어요. 근데 이 쥐가 이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장과 뇌는 긴밀한 관계이면서 장도 하나의 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랫배 주먹 두드리고 단전호흡하고 복식호흡하고. 네. 이런 운동과 산책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뇌를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감정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오감을 활용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감만 균일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성격이 굉장히 원만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성의 뇌가 자주 읽어야 정보를 알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잘 읽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기분이 어때? 자, 플러스 지금 몸의 느낌은 어때? 네. 그리고 나서 한계를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안 돼. 네. 그래서 행동을 알려줘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력을 칭찬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요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호흡하세요. 심호흡 3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지? 읽어주시고,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떻지? 읽어주시고, 이런 걸 자꾸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걸 따라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더 아이들하고 할 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TV를 켜는 순간 뇌는 불안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은요, 우리 언어는 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근데 영상은 바로 편도체하고 반응해요. 그러니 순식간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종이에 기록된 언어는 읽어서 이해한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적인 이미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충격과 혼란을 약하게 느껴요. 그런데 영상은 조절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만큼 철저하게 생각을 드러나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초보적인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비슷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중요한 거는 이성과 감정의 네트워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날로그적 접근을 많이 하시고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시고 몸의 감각도 읽어주시고 경계를 잘 설정해 주시고 행동 규칙을 알려주시고 이게 가장 포인트다. 자, 그러면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커져요. 결국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외부로 향해야 돼요? 아니면 내부로 향해야 돼요? 내부로 향해야 되죠. 그거 자체가 자기 돌봄입니다. 자, 최고의 양육은 자기 돌봄을 통한 자녀의 건강한 독립입니다. 자녀들이 탐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안전장치가 잘 되어 주셔야 한다. 이 안전장치가 잘 되어지려고 하면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애착관계의 형성은 사실은 감정을 잘 나누고 몸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과 뇌기반 상담심리학과가 12월부터 이렇게 입학생을 모집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같이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팁, 마지막입니다. 멈추세요. 잠깐 멈춤이 가장 중요합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호흡하세요. 일부러라도 미소를 지으시고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시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한 번 더 행동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돼요.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한 거 말고도 올려주셔도 돼요. 네. 사춘기는요, 여러분, 거리두기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뇌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리고 특히나 수면 있죠, 수면. 사춘기의 아이들은 수면이 지연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깨는 시간은, 보통 자는 시간은 12시, 1시쯤 돼서 자고요. 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는 8시 뭐 이렇게 돼야 일어나는 게 사실은 수면 패턴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7시 되면은 학교 가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그 학교 등교 시간을 늦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3번 정도 깨워보시고 아니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스스로 힘든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너무너무 이 아이가 걱정돼가지고 깨워서 보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짜증 내잖아요. 짜증 내는 거는 저는 당연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짜증낸다고 해가지고, 짜증내는 건 뭐예요? 학교 가려고 하는데 몸이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짜증낼 때, 그래, 짜증낼 순 있지만 지금 몇 시야? 학교 가야 돼? 딱 행동. 행동에 대해, 학교 가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 왜 짜증내지가 아니라 지금은 몇 시니까 네가 지금 일어나서 가지 않으면 넌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돼요. 감정에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특히 사춘기는 안 돼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처럼 엄마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갈등의 골만 커져요. 네. 갈등의 골만 커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혼내야 되나요? 혼잣말로 A씨 하는 것 부모가 들으면 혼내야 되죠. 예. 혼이라기보단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 A씨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기분을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냥 혼잣말 한 거야, 라고 하면, A씨는 안 되는 거야. A씨 말고 다른 말로 할 수 있을까? 음. 이게 나이가 들어서 하는 아이들 잘 안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낸다라고 보다는 아이를 조금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경계를 설정하고 그다음 행동 규칙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호하게 하지만 따뜻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근데 그 리더가 되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를 지쳐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지쳐하지 않는 게 리더가 되는 가장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얘기하고 나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뇌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애착이 형성이 되고 공감이 형성되면 이 아이는 언젠가는 그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장을 튼튼하게 하세요. 그 아이들이 자신감이 어디부터 생기는지 아세요? 몸을 잘 통제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몸을 통제하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 예전에 많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뇌과학도 발달을 하면서 그 전에 인지에 굉장히 방점을 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체와 정서에 방점을 둬요. 그게 잘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음.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엄청 쓸 때거든요.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 있잖아요. 텀블링이라고 하나요? 덤블링. 그다음 낙법. 이런 거 배우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가 그, 외우고 이런 것만 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본인의 생각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떤 생각의 틀일까요? 예. 어떤 생각의 틀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어쩌면 아이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씨 하면 바로 B씨. 아, 네네 네. 자, 7세 남아입니다. 거듭된 분노로 학습된 무기력 피로감에서 왜 분노가 심할까요? 이 분노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거듭된 분노일까요? 일단 분노라고 하는 거는 좌절에서 오잖아요. 좌절감에서 분노가 오거든요. 어떤 좌절감을 이 아이는 경험을 했을까요? 그 좌절감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 좌절감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감정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기력하다고 해서 여기, 어, 어, 에너지가 좀 변형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고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에 좌절했는지를 반드시 좀 찾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좌절을 같이 다뤄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살이잖아요. 7살 정도면 많이 안아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이제 산책을 할 때도 손을 좀 잡고, 하고 따뜻한 거, 따뜻한 거를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부 접촉이나 이런 데서 따뜻한 거를 좀 많이 접촉하면 좋겠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너무 자주, 어,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가 고3 정도 되면 고3이잖아요. 자주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신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신체화가 좀 이렇게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을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발표를 하려고 하면 어깨가 아파요. 예, 이게 결국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되게 심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뭔가를 할 때 좀 긴장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신체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바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신경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심리를 내 마음에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신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체화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과나 이런 데 가면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뭐 심각하고 우리 아이가 아주 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늘 겪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심리 상담도 조금 권해 드립니다. 고3이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엄마에게 욕하고 이거는 안 되죠. 어떤 상황에도 욕과 폭력은 안 된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되고요. 엄마가 이때 담담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엄마가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돼요. 버텨내셔야 돼요. 버텨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다른 거는 괜찮아. 근데 이건 안 돼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내는 아이,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소리 지르고 온다. 소리 지를 때 관심을 그렇게 보이지 마세요. 소리 지르고 올 때,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제가 옆에서 거쳐주세요라고 그 옆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마음에서 내쳐버리고 엄마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공감을 해주고 네가 울음을 그칠 때 엄마는 네 얘기를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네가 울음을 그치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예. 그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좌절감인데 뭐에 대한 좌절감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승부욕이 강한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 불안 강박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엄마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엄마가 혹시 불안감이 높아지진 않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못 견디세요. 아이가 뭔가 승부욕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아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잠깐 머물러주고 엄마가 내가 불안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엄마 스스로가 불안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조금 흥분이 가라앉으면 않도록 기다린 다음에 기다리면 얘기하겠다고 하시고 기다린 다음에는 뭐 하셔야 되냐 하면 지금 몸의 느낌은 어때? 그거 먼저. 지금 기분은 어때? 근데 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요렇게 섬세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만 문제가 생긴다. 학교에서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집에서의 양육 태도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집에서는 아이가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아이한테 혹시 내가 맞춰주고만 있는 건 아닐까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학교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회 기술을 배우러 학교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 다른 아이들과 협동하는 법,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법, 뭔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 주장을 하는 법, 이런 사회 기술을 배우는 게 학교의 진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기술에 대한 발달, 요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혹시 아이가 자기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로부터 집단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조금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요. 이 또래 무리를 많이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사회 기술이 가장 근본적인 건 사실 기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해주시고, 만약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 물건 못 챙기고 덜렁거린다. 남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도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 좀 관리도 하시고 아이들도 뭐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컸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학습 위주, 그러니까 학습 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떠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학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 다른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방해된다고 한다고. 근데 저는 되게 좀 만약에 제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 일단은 검사를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ADHD 성향이 있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긴 할 것 같아요. 있든 없든 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정서 상태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기술이 부족하다면 사회기술. 근데 이 아이가 ADHD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주의 집중력이 좀 많이 약하다. 그러면, 저는 그 학원을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한테 맞는 학원, 그 아이의 기질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사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면은 학원 가지 않으면 친구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점을 찾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는, 네, 가야 될 꼭 아이가 친구 만드는 학원. 네, 대신 여기서는 진도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이가 거기서 어떤 행동 기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킬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아이의 기질, 강점을 파악한 곳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학습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네, 네. 혼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다. 네, 자존감 많이 내려갔죠. 네. 감정을요, 끊임없이 같이 얘기해주고,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남 웃기는 거 좋아하고, 물건 뭐 덜렁대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몸을 많이 써서 발산하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견디는 거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제하는 거. 막 발상하는 거는 통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심리치료는 어떤 걸 하냐 하면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몸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착지법,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낙법. 그리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는 법. 네, 몸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법을 많이 훈련시켜요. 그럼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몸이 흔들릴 때 우리의 전정기관에서 흔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에 연결됐냐? 변연계.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변연계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몸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통제력에 대한 감각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